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요즘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채권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기는커녕 내려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율 중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는 이 말을 듣고 엔화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엔화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을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면 강달러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높은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가격은 낮아진 상태가 있었죠. 이 뜻은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과 이자율 모두 챙길 수 있는 상태가 미국에 형성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침체가 시작된 나라로 무척이나 유명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어도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효과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여도 그 돈은 일본의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적은 이자율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저렴하게 빌려서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곳에 투자를 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최근 들어 채권 수익률은 5% 이상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2년 연속으로 증시가 20% 이상씩 오른 나라이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저렴한 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5% 수익을 줄 수 있는 미국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척이나 과한 대출, 영끌을 해서라도 대출을 하여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지금은 엔화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일본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3.5%까지 기록을 하여 일본은 이렇게 3.5%가 온 상황이 30년 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은 3.5%에도 물가 부담감을 느껴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 이자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계속 미국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일본에 대출을 하여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 대출을 상환을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엔화도 또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며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들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 과연 엔화는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존재한 만큼 양적 완화로 돈을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주어도 마이너스를 유지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일본은행은 YCC 즉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불리는 즉 채권을 컨트롤하면서 국채 10년물을 관리했었던 것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국가에서 국채를 매입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국채가 귀해지게 된다면 국채 가격은 당연하게 올라갈 것이고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행은 YCC를 이용하여 국채를 관리를 했었지만 작년에 폐기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유지한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은 계속했지만 매입 물량은 단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되었고 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테이퍼링일까요? 테이퍼링이 아닐까요?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다르게 미국 연준은 매달 800억 달러씩 회수하여 유동성 400억 달러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양적 긴축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은행은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실시한다고 선언을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미국과 성격이 다른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시각으로 볼 때에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본 국채 입찰을 보게 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2025년 5월 20일 일본 이신물 국채 입찰이 있었었는데 국채 입찰에 있어서 경쟁률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경쟁률과 비슷하듯이 아파트 경매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써내렸는지가 낙찰 가격 형성에 중요한 것처럼 국채 입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찰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낙찰가율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는 비싸게 낙찰이 되고 이와 반대로 낙찰자가 적거나 낙찰에 관심이 없으면 낙찰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5월 20일 일본 국채 20년물의 입찰에서 입찰 경쟁률은 2.5배가 나왔고 미국 국채의 경우 2.5배라는 수치는 평균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채는 평균이 3배 가깝게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채는 매수 주체들이 입찰 가격을 써내고 국채가 다 팔릴 때까지 입찰 가격이 높은 순으로 물량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아주 싸게 국채를 매수를 했다는 것도 물량을 가져갔다는 말이고 이번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의 차이는 38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 일본 국채 매수세가 많이 적어졌다는 것을 뜻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국채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여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은행에 초창기 채권 매수를 늘리거나 해당 만기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즉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니 일본은행이라도 일본 국채를 더 사서 가격을 유지하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생활물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무척이나 높아 일본인들의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는 게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국민들이 물가에 힘들어하니 세금을 줄이고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찍어서 보충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가가 올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버리니 일본 국채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채를 더 찍는다고 나라에서 말을 하니까 일본 국채를 더 사기 싫어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국채가 계속 하락을 하여 장기 채권은 무려 3%를 돌파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일본은 실시간으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현재 이 부채는 약 1350조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으로 8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800만 원의 월급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은 하긴 하겠지만 한 달에 쓰는 돈이 1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출이 많아서 한 달에 대출 원리금도 300만 원씩 내고 매달 400만 원 정도는 또 대출을 받으면서 부족한 돈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일본은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1.1%까지 오르고 지금 속도로 국채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2041년에는 일본 국민이 내는 세금 100%를 국채 비용에 써야 한다는 상황까지 나온 게 기사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1%가 아니라 1.5%를 넘어가고 있으며
있으며 국채 증가 속도도 여전히 느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청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일본은 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일시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풀 수 있다고 채권을 더 발행하고 싶어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일본 국채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본 국채는 더 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에 있으며 강세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엔화를 투자하는데 손이 가지 않을 만큼 엔화는 강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서 유동성을 줄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일본 소비자들의 입장을 조금 지연시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해외로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시점은 아마 일본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 6월 20일까지는 엔화는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 엔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